안녕하십니까. 1학년 3반 4번 김재훈입니다. 오늘은 기류법을 통한 소수의 증명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소수에 대한 설명을 처음 듣고 많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소수는 왜 무한할까? 소수를 찾게 해주는 공식이 있을까? 모든 수는 두 소수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일까? 수학자들은 소수를 어떤 방식으로 찾을까? 등 많은 재미있는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4개 중에서 소수는 왜 무한할까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소수가 왜 무한한지를 이해하려면 이 두 가지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소수란 1과 그 수 자신 이외의 자연수로는 나눌 수 없는 자연수입니다. 기류법이란 어떤 명제가 참임을 직접 증명하는 대신 그 부정명제가 참이라고 가정하여 그것의 불합리성을 증명함으로써 원래의 명제가 참인 것을 보여주는 간접 증명법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소수의 개수가 무한함을 증명하겠습니다. 먼저 기류법으로 소수가 유연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수 전체의 집합을 집합 Q라고 하겠습니다. Q는 2, 3, 5, 7 등 숫자로 표현하지 않고 편의상 P1, P2, P3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여기서 P1부터 Pn까지 곱한 수에 1을 더한 자연수를 m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m은 Pm보다 1만큼 큰 수이므로 집합 Q에 속하지 않습니다. 즉 합성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합성수를 자연수에서 1과 소수를 뺀 그 나머지 수라고 알고 있는 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합성수의 다른 뜻에는 소수의 곱으로 이루어진 자연수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수 m을 무작위 소수 PA, 즉 2보다 크거나 같고 PM보다 작거나 같은 소수로 나누어 주게 되면 m은 PA분의 P1부터 PN까지 곱한 값 플러스 PA분의 1이 됩니다. 이때 PA분의 P1부터 PN까지 곱한 값은 PA가 어떤 소수이든지 상관없이 나누어 떨어지지만 PA분의 1은 PA가 어떤 소수여도 나누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합성수 m이 소수 PA로 나누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m이 합성수라는 가정은 모순이 됩니다. 결국 m이 집합 Q 원소들 외에 또 다른 소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과정을 계속 거치면 결국 소수의 개수가 무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푸스 중선 정리를 증명하겠습니다. 삼각형 ABC에서 중점을 M이라고 했을 때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2 곱하기 BM의 제곱 더하기 AM의 제곱입니다. 지금부터 이 공식이 나오게 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점 A에서 선분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을 때 직각삼각형 ABH에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AB의 제곱은 BH의 제곱 더하기 AH의 제곱입니다. BH는 BM 더하기 MH와 같으므로
이 식에 대입을 해보면 AB의 제곱은 BM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BM 곱하기 MH 더하기 MH의 제곱 더하기 AH의 제곱입니다. 또 직각삼각형 AHC에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AC의 제곱은 AH의 제곱 더하기 CH의 제곱입니다. CH는 CM 빼기 MH이므로 CH 제곱에 대입을 하면 AC의 제곱은 AH의 제곱 더하기 CM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CM 곱하기 MH 플러스 MH의 제곱입니다. 이 식을 기억이라 하고 이 식을 니은이라 했을 때 BM은 CM과 같다는 점을 이용해서 기억 더하기 니은을 해보면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2 곱하기 AH의 제곱 더하기 MH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이고 AH 제곱 더하기 MH의 제곱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M의 제곱과 같으므로 2 곱하기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이라는 식이 완성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4반 정다인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피보나치 수열이 뭔지 아시나요? 피보나치 수열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한 사람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레오나르도 피보나치라는 사람입니다. 피보나치는 중세시대의 이탈리아의 수학자입니다. 피보나치는 어렸을 적 아버지가 잘 나가는 무역 상인이었기 때문에 피보나치의 아버지는 피보나치를 데리고 최신 이슬람 수학을 배우게 하였습니다. 피보나치는 피사에 돌아온 이후로 자신이 배운 것들을 종이에 기록하여 첫 번째 저서인 삼반서라는 책을 집필해 1020년에 완성하였습니다. 삼반서는 아라비아의 숫자와 계산 방법을 유럽으로 전한 중요한 책이기도 하며 더불어서 이 책의 3부에는 피보나치의 가장 유명한 문제인 토끼 문제가 있습니다. 이 토끼 문제가 바로 피보나치 수열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토끼 문제는 바로 이러합니다. 토끼 한 쌍이 태어났다. 이들은 1개월 후 어른으로 성장해 2개월 차부터 매달 수컷 한 마리와 암컷 한 마리로 이루어진 아기 토끼 한 쌍을 낳는다. 처음에 아기 토끼 한 쌍이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N개월 후에는 몇 쌍의 토끼가 있을까입니다. 이렇게 글로만 보았을 때는 제대로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 한번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토끼들은 한 쌍으로 시작해서 1개월 동안은 성장을 한 뒤 2개월부터는 아기 토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에는 원래 있던 토끼는 또 아기 토끼를 낳게 되고 태어난 토끼들은 1개월 동안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토끼들은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토끼들의 쌍을 숫자로 표현하면 1, 1, 2, 3, 5, 8, 13, 21, 34, 55가 됩니다. 이 나열된 수에는 한 가지 규칙이 숨어 있는데요. 바로 앞 두 항의 합이 그 다음 항이라는 것입니다. 1 더하기 1은 2가 되고 1 더하기 2는 3이 되고 2 더하기 3은 5가 되는 등 이 규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이러한 피보나치 수열에는 성질이 있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의 제5항부터는 신기한 규칙이 있습니다. F5를 F3으로 나누어 보면 몫이 2가 되고 나머지가 1이 됩니다. 이와 같이 F6도 F4로 나누어 보면 몫이 2가 되고 나머지도 2가 됩니다. F7과 F5도 해주면 몫이 2가 되고 나머지가 3이 됩니다. 여러분도 눈치채셨나요? 바로 몫이 모두 2로 같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한번 나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들을 모두 나열해 보면 1, 2, 3, 5, 8, 13, 21이 됩니다.
이러한 나머지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1과 1을 더하면 3이 되고 3과 5를 더하면 8이 되는 등 나머지들이 다시 피보나치 수열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피보나치 수열은 우리의 생활에 어디에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로는 바로 꽃잎입니다. 꽃길이는 꽃잎이 2장이고 연령초는 3장, 무궁화는 5장, 코스모스는 8장으로 2 더하기 3은 5가 되고 3 더하기 5는 8이 되므로 피보나치 수열이 됩니다. 그러나 네잎클로버는 4장으로 피보나치 수열에서 제외가 됩니다. 네잎클로버는 돌연변이기 때문에 인간의 영역에서 벗어난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해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행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보나치 수열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5반 김연아입니다. 저는 로그의 역사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바야흐로 400년 전에는 바다를 항해하기 힘들었습니다. 바람과 해류가 배를 밀고 당겨서 진로를 벗어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빗사람들은 항구를 기준으로 방향을 정하고 배가 나아가는 방향과 항해한 거리를 정확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조금만 비껴나가도 수평선 넘어 몇 킬로미터나 떨어진 섬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해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다행히 3가지 발명이 근대의 항해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육분이 시계와 계산을 빨리 쉽게 하도록 하는 수업 모두 중요합니다. 이 육분이는 런던에서 기계를 만드는 사람인 존 버드가 낮에 태양과 수평선의 사이의 거리를 각도를 잴 수 있는 기기를 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1761년 영국의 시계 제조업가이자 목수인 존 해리슨이 바다에서 정확한 시간을 맞는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힘든 조건에서 흔들리고 기웃뚱거리는 갑판에서 정확한 시간이 맞는 시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달까지 거리를 재어서 복잡한 계산을 하는 방법을 자주 썼습니다. 한 번 될 때마다 배의 위치를 정확하고 계산을 하려면 10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쉽게 빨리 할 수 있는 수학이 필요했습니다. 다행스럽게 1600년 수학자가 해결 방법을 찾아내었습니다. 존 네이피어는 스코틀랜드에 있는 그의 성에서 계산 방법의 로그를 개발하느라 20년 넘게 고생했습니다. 1600년 초기에 대수학에는 완전히 개발되지 않았고 네이피어의 로그 1은 0이 아니다. 이건 10을 밑으로 하는 로그보다 계산이 훨씬 불편했습니다. 런던의 유명한 수학자 헨리 브릭스는 1614년 네이피어가 한 연구를 읽고는 네이피어에게 더 쉬운 형태를 바꾸도록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 다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 1은 0이다 라고 하면 날마다 하는 계산이 아주 쉬워질 거라고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걸 브릭스의 상용 로그라고 부릅니다. 20세기에 들어서 전자계산기를 발명할 때까지 크고 작은 숫자의 제곱, 나눗셈, 거듭제곱, 제곱근을 계산하려면 로그를 써야 했습니다. 이처럼 로그는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로그는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소리의 세기를 측정할 때도 로그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표준음은 0dB, 조용한 방은 30dB, 대화는 60dB, 경정은 100dB입니다. 1dB는 약 1.2591배를 나타내는데 데시벨 수치가 10씩 올라갈 때마다 실제로는 기준치의 10배씩 증가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조용한 방은 표준음의 100배, 대화는 표준음의 100만 배, 경적은 표준음의 100억 배의 시끄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데시벨을 측정하는데 이게 바로 데시벨 표준의 그리고 소리의 크기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렇게 실생활에서 로그를 사용하는데 방금 얘기한 소리의 크기 데시벨, 음악의 음정 계산, 데이터의 압축, 지진의 크기, 산성도, 별의 밝기 등급을 표현할 때도 로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그의 역사를 알아보면서
로그의 발명이 항해술의 안전과 효율성을 증대시켰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수학이 없었다면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팟데이를 즐기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2학년 1반 진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몬티올 문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몬티올 문제는 1960년대에 미국 TV의 레처 메이커 딜에서 유래됐습니다. 세 개의 방 중 한 곳에는 자동차, 나머지 두 곳에는 염소를 숨깁니다. 참가자가 이 중 하나를 선택하면 사회자는 나머지 방 중 염소가 있는 곳 하나를 보여주며 열리지 않은 두 개의 방 중에서 다시 선택하도록 합니다. 염소가 있는 방을 열어주었으니 이제 자동차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 이때 참가자들은 자신의 선택을 좀처럼 바꾸지 않는 실수를 한다고요. 어차피 반반의 확률이면 괜히 선택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그렇다면 수학적으로 가장 승률이 높은 선택은 무엇일까요? 어차피 반반이면 굳이 바꿀 이유가 있나요? 이건 누가 봐도 반반인데. 그렇다면 수학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수학적으로 계산할 때는 선택을 바꾸는 경우와 바꾸지 않는 경우로 나눠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선택을 무조건 바꾸는 경우에서 염소가 있는 문을 선택할 확률은 3분의 2입니다. 맞죠? 이때 사회자는 무조건 염소가 있는 문을 선택해서 밖에 열 수가 없겠지요. 그리고 문을 바꿨을 경우 자동차가 있을 확률은 확정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염소를 골랐고 사회자가 염소가 있는 문을 열어줬기 때문이죠. 즉 처음에 염소가 있는 문을 선택해서 바꿨을 경우 자동차를 얻을 확률은 3분의 2입니다. 반면에 처음에 자동차가 있는 문을 선택할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이때 사회자가 염소가 있는 문 중 첫 번째 것을 선택할 확률은 2분의 1이죠. 문을 바꿨을 경우 자동차가 있을 확률은 0입니다. 아무것도 없죠. 즉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1분의 0, 즉 6분의 0입니다. 이때 사회자가 염소가 있는 문 두 번째 것을 선택할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문을 바꿨을 경우에도 역시나 자동차가 있을 확률은 0이죠. 즉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0분의 1, 즉 0분의 6이죠. 이 0분의 6 더하기 0분의 6은 0분의 6, 즉 0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2분의 3 더하기 0분의 6, 즉 0을 더하면 2분의 3이죠. 이 확률을 고려해 봤을 때 선택을 무조건 바꾼다면 자동차를 선택할 확률은 3분의 2입니다. 선택을 절대 바꾸지 않는 경우는요, 처음에 소가 있는 문을 선택할 확률은 3분의 2입니다. 이때 사회자는 무조건 염소가 있는 문을 선택해서 열 수밖에 없습니다. 즉 100% 확정이라는 거죠. 문을 바꾸지 않았을 경우 자동차가 있을 확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염소가 있는 문을 선택하기 때문이죠. 즉 확률은 3분의 2 곱하기 1 곱하기 0, 즉 3분의 0, 0입니다. 반면 처음에 자동차가 있는 문을 선택할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고작 이때 사회자가 염소 있는 문 중 첫 번째 것을 선택할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문을 바꾸지 않았을 경우 자동차가 있을 확률은 1이지요. 즉 100%라는 소리입니다. 이 확률을 계산해서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1, 즉 6분의 1입니다. 이때 사회자가 염소가 있는 문 중 두 번째 것을 선택할 확률 또한 2분의 1입니다. 문을 바꾸지 않았을 경우 자동차가 있을 확률은 100%지요.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본다면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1, 즉 6분의 1, 6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은 6분의 2, 즉 3분의 1, 그리고 3분의 0 더하기 3분의 1, 3분의 1 종합해서 선택을 절대 바꾸지 않는다면 자동차를 선택할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종합적으로 선택을 바꾸지 않는 것보다 자동차를 선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기에 몬티올 문제의 답은 선택을 바꾸는 것이 유리하다! 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3분의 2였죠? 여긴 3분의 1입니다. 선택을 절대 바꾸지 않을 때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할 땐 꼭 선택을 바꾸는 것이 유리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제가 1학년 때 탐구했던 탐구 주제인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신입생들을 포함한 다양한 분들과 특별한 파이데이에 한번 즐겨보고 싶어서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들도 재미난 수학을 탐구해 내년 파이데이 날에 좋은 강연 해주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2학년 1반 진조은이었습니다. 끝. 제가 이번 파이데이 학생 강연으로 설명한 것은 바로 오일러 순환과 해밀턴 순환입니다. 이것을 알기 전에 먼저 그래프의 정의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프는 위 설명과 같은데 간단히 말하면 선과 정점으로 구성된 집합입니다. 이때 선은 E, 정점은 V로 표기합니다. 그리고 한 정점에서 연결선의 수를 차수라고 합니다. 먼저 오일러 경로는 그래프의 모든 변을 단 한 번씩만 통과하는 경로를 의미합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한붓 그리기가 그 예시죠. 그리고 시작점과 끝점이 같은 오일러 경로를 오일러 순환이라고 합니다. 이 오일러 순환이 존재하는 모든 그래프를 오일러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래프가 오일러 경로를 갖기 위한 조건은 차수가 홀수인 정점이 없거나 딱 두 개만 존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시작점은 연결선이 시작할 때 한 개, 추가로 들어갔다 나오기 위해 짝수 개가 필요하고 중간점은 연결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들어갔다 나오기 위해 짝수 개가 필요하고 끝점은 연결선이 끝날 때 한 개, 추가로 들어갔다 나오기 위해 짝수 개가 필요합니다. 즉, 오일러 경로를 갖기 위해서는 시작점과 끝점 두 개를 제외한 모든 점의 차수가 짝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시작점과 끝점을 포함한 모든 점의 차수가 짝수라면 그 그래프는 오일러 그래프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 그래프에서 점 A, C의 차수는 짝수, 점 B, D의 차수는 홀수이므로 이 그래프는 점 B, D를 시작점과 끝점으로 하는 오일러 경로를 갖는 그래프입니다. 다음으로 해밀턴 경로는 그래프에서 모든 정점을 단 한 번씩만 지나는 경로를 의미합니다. 오일러 경로가 모든 선을 지나는 경로라면 해밀턴 경로는 모든 정점을 지나는 경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점과 끝점이 같은 해밀턴 경로를 해밀턴 순환이라고 합니다. 오일러 순환과 달리 해밀턴 순환은 어떤 그래프가 해밀턴 순환을 갖고 있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경로의 수를 탐색해야 하는데 정점의 개수가 n개일 때 경로의 수는 무려 2의 n제곱개입니다. 정 20면체 같이 복잡한 그래프도 해밀턴 순환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오일러 순환과 해밀턴 순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파이데이 학생 강연 2학년 2반 8번 김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2반 25번 조준영입니다. 2학년이 되어 세계사 과목을 배우며 일단은 4대 문명 발전에 대해 배우게 되며 이집트 문명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 유역에서 발전하여 이 당시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의 선물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일강은 주기적으로 범람하여 땅을 비옥하게 하였는데 범람 이후 나일강 근처 땅의 경계는 사라졌고 매년 농지를 다시 측량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파이데이 행사에서 세계사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집트에서는 토지 측량술과 기하학이 발달하게 되어 구분구적법이라는 학문을 연구하고 오늘날의 적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난 이후 이에 대해 관심이 생겨 간단히 구분구적법과 적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구적법이란 도형의 넓이나 부피를 구할 때 주어진 도형을 기본 도형으로 세분해 근사값을 구한 후 그 근사값의 극한값으로 도형의 넓이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도형이 있을 때 사각형이나 삼각형 등 알기 쉬운 도형으로 자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게 자르다 보면 그 도형의 넓이를 근사값의 극한값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위 보이는 그림과 같이 구분구적법을 사용하여
점점 더 작은 도형으로 세밀하게 나누다 보면 실제 그래프의 넓이와 비슷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구분구조법에 쓰인 개념을 일반화하여 정적분을 정의할 수 있는데 정적분은 곡선이나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나타냅니다. 특정한 구간에서의 적분을 적분 상수값과 상관없이 정적분은 fb-fa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정적분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쉽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만약 y는 fx란 함수가 있고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ft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아래 그림 파란색 표시와 같은 t는 a와 t는 x, x축 y는 ft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large x, large sx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그래프는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합니다. 구분구조법과 정적분의 개념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 정적분의 증명 등 심도 있는 내용은 아직 이해할 수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김태현입니다. 제가 오늘 증명해드릴 법칙은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인데요. 먼저 사인 법칙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각형 ABC가 있는데 B의 대변인 B, 각 A의 대변을 A, 각 C의 대변을 C라고 했을 때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일 때 사인 A분의 이 대변의 길이 A는 2R이라는 공식이 있는데요. 이 공식을 지금부터 증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A가 얘가 준 경우에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분 BC는 그대로지만 각 A가 여기로 옮겨지고 여기를 A'이라고 부르면 각 A가 옮겨지고 여기가 직각인 삼각형이 완성이 되는데요. 여기 반지름의 거리가 R이니까 사인 A'은 여기도 R이니까 AB분의 BC 해서 2R분의 A가 됩니다. 사인 A하고 같죠. 왜냐면 A랑 A'는 각이 크기가 같으니까. 사인 이거를 구해야 되니까 똑같이 여기서 만들어주면은 방정식을 세웠을 때 여기에 곱하기 2R을 해주고 그럼 이 약분이 되고 이 2R만 남겨두고 사인 A를 양변에 나오면 사인 A분의 A가 됩니다. 두 번째, 각 A가 90도일 때의 사인 A분의 A는 이 R이 나오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A는 사인 90도니까 1이 나오는데 각 A의 대변인 A를 두고 여기 길이를 R이라고 뒀을 때 A는 2R이죠. 곱하기 1이 있는 거를 생략한 거잖아요. 1 대신 사인 90도를 넣어도 똑같은 거죠. 근데 이 사인 90도는 사인 A니까 A로 바꿔주고 사인 A분의 A는 2R이라고 보면은 2R을 두고 그냥 양면에 사인 A를 나눠주면은 이 법칙이 또 성립이 됩니다. 첫 번째는 각 A가 중각일 때의 경우인데 우리는 중학교 때 각 A 플러스 각 B는 180도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는 직각 삼각형이니까 여기 밑변이 이렇게 대문자 R 반지름이 각 A의 대변이니까 스몰 A로 두는데 사인 D는 이것분의 이 뒷변분의 밑면이니까 2R분의 스몰 A가 나오는데요. 각 D는 사인 180 빼기 A로 나오고 똑같잖아. A 플러스 D는 180도니까 180도에서 A를 빼도 D가 나오니까 이렇게 사인 A로 그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사인 D는 사인 A로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사인 A는 2R분의 A가 돼서 공식에 각 A가 예각일 때, 둘각일 때, 직각일 때 전부 다 구해봤습니다. 각 A가 예각, 중각, 직각일 때도 다 이 사인 A분의 A는 2R을 만족을 했기 때문에 B가 중각, 예각, 직각일 때도 A랑 똑같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해본 것은 코사인 법칙인데요. 각 C가 0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의 경우를 볼 건데 수선의 발 H를 그어서 삼각형 ABH에서 코사인 B는 얼마냐면 일단 여기 BC가 A인 거는 알겠는데 BH 길이를 모르니까 그냥 뒷변분의 밑변이 풍분 BH로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BH는 코사인 B 곱하기 C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삼각형 ACH라면 이 색칠이 안 된 부분을 말하는 건데요. 코사인 C는 뒷변분의 밑변에서 뒷변이 B 그 다음에 밑변이 성분 CH인데요. 성분 CH는 코사인 C 곱하기 B가 됩니다. A로 구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 BH로 구했고 CH로 구했으니까 A는 BH 플러스 CH인데 BH는 코사인 B 곱하기 C고 CH는 코사인 C 곱하기 B 코사인 법칙의 공식이 완성이 되고요. 각 C가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80도 반대편에 있는 각을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전 A에서 수선의 발 H를 내렸을 때 그림을 그렸습니다. 삼각형 ABH에서 코사인 B는 뒷변분의 밑변이니까 C분의 성분 BH입니다. BH는 C 곱하기 코사인 B가 되죠. 삼각형 ACH는 아까 우리가 뺐던 180도 빼기 C를 말하는 건데요. 이 삼각형 AC에서 코사인이 180도 빼기 C를 구해볼 건데 뒷변분의 밑변에서 B분의 CH가 나오고 따라서 성분 CH는 B 곱하기 코사인 180도 빼기 C입니다. 코사인 180도 빼기 C는 마이너스 코사인 C로 나오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B 곱하기 마이너스 코사인 C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건 이 A인데 이 A는 C성분 BH 빼기 성분 CH는 성분 BH나 C 곱하기 코사인 B 그랬던 거 여기다가 성분 CH B 곱하기 마이너스 코사인 C 여기 빼기 빼기는 플러스니까 C 코사인 B는 플러스 B 코사인 C랑 같다. 이렇게 해서 식이 두 번째 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구했던 식하고 이 두 번째 구했던 식을 통해서 코사인 법칙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각만 바꿔서 또 얘가 중각으로 나눠서 풀어봤을 때도 변의 길이 B도 A 코사인 C 플러스 C 곱하기 코사인 A C는 B 코사인 A 플러스 A 코사인 B 여기까지 김태형이었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2041일 선은규입니다. 제가 오늘 강연할 주제는 나눗셈을 할 때 0으로 나눌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많은 분들이 나눗셈을 할 때 0으로 나누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못하신 것 같아서 이 강연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세 가지 식을 써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식 중에서 0이 될 수 있는 식은 무엇일까요? 네, 유일하게 0이 될 수 있는 식은 3번입니다. 여기서 1, 2번은 학생분들이 0이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두 가지 경우에는 0이 되지 못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안 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선 나눗셈이 곱셈의 역연산이라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식부터 보자면 첫 번째 0분의 0을 a라고 두겠습니다. 이때 0은 a 곱하기 0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여기서 a는 해가 무수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a에 1을 넣어도 0은 0이 되고 a에 2를 넣어도 0은 0이 되고 a에 3을 넣어도 0은 0이 되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제 이것을 부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식인 0분의 3을 보자면 0분의 3을 b로 두었을 때 3은 0 곱하기 b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b에다가 1을 넣는다고 했을 때 0 곱하기 1은 0이 되므로 0은 3이 되는 모순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불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파이의 정밀값에 대한 기하학적 접근으로 학생 강연을 준비한 김미소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원주율, 즉 파이를 3.14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원주율이 무리수이기 때문에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만 표시한 근사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원주율은 원의 지름에 대한 둘레 비율을 나타내는 수학 상수입니다. 제가 이번 강연에서 원주율의 정밀값을 구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아르키메데스라는 수학자가 실제 사용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원주율은 아르키메데스 상수라고도 불립니다. 지금부터 아르키메데스가 실제 원주율의 값을 구하기 위해 사용한 기하학적 접근 방법인 소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원주율의 정확한 정의를 주목하면 아르키메데스의 소진법을 이해하기 더 쉽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원의 둘레는 안쪽에 있는 다각형의 길이보다는 길고 바깥쪽에 있는 다각형의 길이보다는 짧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원을 사이에 두고 각각 외접, 내접하는 다각형을 사용하여 원주율을 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원주율만 간편하게 구하고자 원의 반지름을 2분의 1로 설정하여 계산을 최소화했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각각 외접, 내접하는 다각형을 그렸습니다. 처음에는 정사각형부터 원을 외접, 내접하게 했으나 보시는 그림처럼 외접한 정사각형과 내접한 정사각형의 둘레 차이가 꽤 있어서 그 사이의 값인 원의 둘레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르키메데스는 정육각형을 사용하여 구하고자 하는 그 범위를 좁혀나갔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르키메데스는 복잡한 계산 과정으로 인해 정고식 육각형까지 계산하여 원주율이 3.14라는 것까지 발견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원주율의 정밀값을 알아내기 위해 직접 다각형들을 원과 접하게 하여 원주율을 구해보려고 했습니다.
우선 원의 반지름을 2분의 1로 설정하여 원의 둘레가 곧 원주율이 되게 했으며 바깥의 정사각형을 외접시켜 정사각형의 둘레인 4보다 원주율이 작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또한 정육각형을 내접시켜 정육각형의 둘레인 3보다는 크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소수점 아래를 알아보기 위해 일반식을 구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다각형의 변을 미지수로 잡고 주변 변들을 삼각비를 통해 값을 잡은 후 피타고라스를 이용해 일반식을 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쪽 둘레를 구했고 x를 수식으로 계산하여 다음과 같은 표를 내었습니다. 아르키메데스가 정 96각형 때 3.14까지 구한 것처럼 저 역시 그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순서대로 정육각형, 정12각형, 정20각형, 정48각형을 구했고 그림으론 넣지 않았지만 정 96각형 때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구했습니다. 실제로 24,576각형을 사용하면 3.141591까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원주율은 단순 원의 넓이를 구하거나 다른 수학적 계산을 할 때 쓰이는 상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학생 강연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원주율이 무엇인지 생각할 때 단순히 3.14 무리수라는 것밖에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주율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지만 이번 학생 강연을 통해 원주율을 기하학적으로 구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학생 수준에서도 충분히 원주율의 근사값을 구할 수 있었음에 놀라웠습니다. 파이데이를 맞아 파이에 대해 조사하고 직접 도형을 그리며 근사값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의미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상 학생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진 규모 측정에 활용되는 로그라는 주제로 파이데이 학생 강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도란 지진의 느낌 정도와 피해 정도를 나타내는 상세적인 수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MM 진도 1부터 12까지 총 12등급을 사용하고 있는데 각 지점에서 지진의 세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똑같은 지진이라도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진 자체의 크기를 어떤 척도에 따라 정량적으로 나타낼 필요성이 요구되었고 이는 리히터 규모가 제한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리히터 규모란 지진에 의해 리히터 지진계에 기록된 지각의 진동 수치로 1935년 미국의 지질학자 리히터가 지진의 강도를 절대적 수치로 나타내기 위해 제안된 개념입니다. 지표상 한 지점에서 진도의 세기에 관한 척도로 측정된 지진파의 최대 진폭으로 방출된 에너지의 양을 측정합니다. 이를 측정하는 데에 로그가 사용되며 영국의 수학자 존 네이피어가 곱셈과 나눗셈을 감소화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이는 물리적 양을 간편하게 표현하므로 수치를 나타내는 데에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또한 지진의 규모는 진원지에서 100km 떨어진 지점에서 지진계를 측정한 지진파의 규모의 최대 진폭에 따라 결정되며 진폭은 지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러한 차이를 알기 쉽게 나타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로그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a가 0보다 크고 1이 아닐 때 임의의 양수 b에 대해서 ax, b를 만족시키는 실수 x를 로그 a, b라 나타냅니다. 이 값 x를 밑으로 하는 b 로그라고 부릅니다. 지진파의 최대 진폭이 a 마이크론인 지진의 규모는 상용 로그를 이용하는데요. m은 로그 10a로 정합니다. 즉, 지진의 최대 진폭이 커질 때마다 지진의 규모는 1씩 증가합니다. 지진의 규모와 지진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확률론의 역사성에 대해 발표하게 된 2071 신소연입니다. 일단 확률이란 하나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수로 나타낸 것, 즉 동일한 원인에서 특정한 결과가 나오는 비율을 뜻합니다. 첫 번째, 고대에선 확률 개념의 초기 형성이 고대 그리스와 중국에서 시작되었고 그들의 확률론은 도박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17세기에서 확률론의 기초가 마련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블레즈 파스칼과 피에르 드 페르마는 확률이론의 초기 형성에 기여하였습니다. 페르마의 확률론적 방법은 확률이론의 기초를 제공하였습니다. 파스칼이 페르마에게 보낸 편지에는 확률이론의 기초가 될 통찰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스칼의 삼각형. 각 숫자가 바로 위에 있는 두 숫자의 합이 이 삼각형 배열의 숫자는 나중에 확률의 계산에서 매우 귀중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확률이론의 기본인 조합과 이항계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체계적인 확률. 파스칼은 주사위 게임의 확률 계산에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가능한 모든 결과에 대한 그의 세심한 고려는 현대 확률이론의 초석인 확률 분포 개념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세 번째, 파스칼의 내기. 파스칼과 페르마의 서신은 파스칼의 내기로 알려진 유명한 철학적 신학적인 개념을 다루었습니다. 이 주장은 신을 믿는 합리성과 그러한 믿음이나 불신의 잠재적인 결과를 고려하여 파스칼의 다학제적 천세성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18세기에선 확률론은 수학적으로 더욱 발전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확률 분포, 통계적 추론, 확률 변수 등의 개념이 정립되었습니다. 다양한 수학자들이 이러한 개념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라플라스의 확률론이 있습니다. 라플라스의 확률론에서의 업적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중심각한 정리. 두 번째, 수학적 확률 정의. 세 번째, 확률의 해석적 이론을 발표하였습니다. 네 번째, 20세기에선 확률론은 다양한 분야에 확장되었습니다. 물리학은 양자역학과 통계역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통계학에서는 데이터 분석과 추론에 사용되었습니다. 확률론은 또한 공학, 경제학, 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었습니다. 안드레이 콜모고르프의 확률이론의 공리화는 집합론의 개념을 이용한 확률 공리이론으로 확률이론을 현대수학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공리적 확률은 저렇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728 최은여입니다. 제가 소개드릴 주제는 함수의 역사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함수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함수의 개념은 수학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아이디어 중 하나입니다. 이를 이해하는 것은 현대 수학, 과학 및 기술에서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역사적 배경에서는 함수의 개념은 수많은 수학자들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수세기에 걸쳐 다양한 논의와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재 함수의 개념은 머신러닝, 데이터 과학 및 현대 기술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과거의 이해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라이프니츠와 미분법의 발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라이프니츠는 미적분학의 개념 형성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발견은 수학의 발전에 새로운 문화를 가져왔습니다. 미분법은 물리학, 공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며 수많은 현대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그 다음은 함수의 수학적 정의와 발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수학적 정의에서는 함수는 수학적으로 정의되고 형성되었으며 이는 현대 수학에서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보장합니다. 발전 과정에서는 함수의 수학적 발전은 수많은 수학자와 과학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진보되었습니다. 이는 현대의 함수론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다음은 함수의 활용입니다. 과학과 공학, 컴퓨터 과학, 경제 및 사회과학, 의학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함수는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의 과학 분야 및 다양한 공학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됩니다. 함수의 이해는 프로그래밍 및 알고리즘의 핵심이며 디지털 기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함수는 경제학, 사회학, 통계학 등의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실제 세계 문제 해결에 사용됩니다. 함수는 심장 박동, 신경 신호 전달, 약물 흡수 등 의학과 생명과학에서 핵심 개념입니다.
다음은 함수의 그래프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기하학적 표현은 함수의 그래프는 기하학적으로 표현되며 이를 통해 수학적 개념을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수학적 지식은 함수의 그래프는 수학적 지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며 이를 통해 수많은 수학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1차 함수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선형함수 1차 함수는 수직적인 진행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많은 수학적 및 과학적 문제를 해결하기에 유용합니다. 그래프 표현은 1차 함수의 그래프 표현은 직선으로 수직적인 연산 및 문제 해결을 쉽고 직관적으로 만듭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